작년부터 이제 증시 하락을 얘기해 주셨던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그때 한 2,400 중반 뭐 요거를 최하단 정도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500선 가면은 사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2,500이 무색하게 2,400선 초반까지 장중에는 2,400선이 깨질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저는 최근 흐름들이 그러니까 장기 흐름들에 있어서는 바닥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400선이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천천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2,400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팀장님 언제 오시지?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이제 해석을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신 건가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들 최근 왜 빠졌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자. 그리고 긴 호흡에서는 이런 단기 반등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것들, 그리고 진바닥은 언제쯤 나올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은 있어도 추세 반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단기간에 2,400선으로 갈 줄은 저도 진짜로 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들을 뭐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코스피 레벨 다운, 단기 안도 랠리 가능할까인데, 자 어쨌든 증시가 또 한 번 더 레벨 다운 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대를 옮기면서 경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골대를 어떻게 옮겨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많이 할까봐 걱정된다. 그렇죠. 경제지표 잘 나오면은 금리 인상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떨어지다가 통화정책이 끝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더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번엔 경기 침체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못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진정되면 봐 경기지표 좋잖아. 금리 인상 더 많이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처럼 심리가 문제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펀더멘탈 팩터로 인해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요 위에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오늘 종가까지 어제 새벽에 마감된 미국 데이터까지 반영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해서 리스크 팩터들을 여러 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모아놓은 건데 2022년 3월, 2022년 5월 지금 현재 높으면은 리스크 팩터들이 굉장히 크다 또는 여기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 의미는 지수 레벨이 이 정도 2022년 3월 정도 3월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리스크 팩터들이 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변동성 지표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도 2022년 3월 5월 현재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변동성 상황 또한 2022년 3월보다 더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림이에요. 더 나쁜 그림은 뭐였냐면 심리지표예요. 이게 전미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이게 파란색이 강세 전망이고요. 회색이 약세 전망인데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약세 전망은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을 빼면은 얼마나 한쪽으로 심리가 쏠려 있는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볼 수 있는데 2008년 9년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2020년 이때보다는 훨씬 낮고요. 금융위기,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당시의 심리까지 시장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팩터들 중에 호재는 거의 반응을 안 하고 악재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잡아먹는 듯한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심리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트리거 포인트가 뭔지를 좀 찾는 게 급선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6월 FOMC 자이언트 스텝 하는 날 그날은 어쨌든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미국 주식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반등이 나왔던 거는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준의 점도표가 3.4, 내년은 3.8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75bp? 7월 달에도 75bp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보시면은 이미 시장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FOMC 전이거든요. 14일. 6월 달에 75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95.8%, 7월 달에 75p 할 수 있다는 게 95.4%, 100bp 할 수 있다는 확률도 9.5%, 뭐 10.4%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 올해 안에 4% 이상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52%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점도표가 3.4, 3.8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상단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는 거거든요. 점도표죠. 네, 점도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중에 올해 안에 가장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3.75에서 4예요.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요게 가장 높은 수준이고 평균은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4% 이상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장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요거예요. 2024년 3.4, 3.8 더 올린다는 거죠.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4% 이상 금리 인상률이 52.9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좀 슬로해지게 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진정될 수 있다. 그리고 연일 급등세를 이어왔던 채권 금리도 좀 꺾였고 유가도 좀 레벨 다운 되었고 이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6월 FOMC 직후에는 다행이다라는 심리가 훨씬 더 컸다. 그리고 경기가 불안해지면 연준도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점도표 많은 분들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 좀 헷갈리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점도표를 찍을 때 이게 본인이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전망한다고 생각하시면 찍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는 것들은 일부 주장, 일부 전망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걸 찍는 사람이 전망을 해서 찍는 건지 내 생각과 내 뷰를 찍는 건지는 좀 봐야 돼요. 사람마다 좀 차별화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든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점도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많다고 해서 다수결대로 저렇게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거죠. 변합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변합니다. 왜냐면은 3월 달에는 올해 점도표가 1.9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라든지 물가 상황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변하는 생각들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좀 의미 있었던 거는 2024년이 좀 내려갔다. 특히 2% 초반을 전망을 하고 주장을 하는 연준 위원들이 2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통화 정책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제는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했어요. 저는 뭐 이런 걸 보면서 왜 이거 뉴스 나오고 이거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은 이렇게 했다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골대로 옮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저희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계속적으로 골대로 옮겨가면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이러면서 저희를 헷갈리게 만들고 저희가 제대로 된 경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를 현실화하고 걱정하고 반영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심리 외에는 크게 변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어제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1.7로 전망을 했고 내년도 1.7, 2024년 가서야 1.9 전망을 했는데 2% 안 된다라는 전망을 했어요.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그림 보신다 하더라도 2022년, 23년 전망이 다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내년까지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3% 이상을 하는데 경제 성장률 1.7 버틸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뭐 주택 관련된 지표라든지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아졌다, 마이너스 반전을 했다라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게 경기 침체 시그널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심리가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연준의 스탠스보다 굉장히 더 매파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앞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확률은 아직까지 낮은 상황이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 촬영하는 주간에 아마 발표될 텐데 미국이나 유럽 PMI라든지 그리고 월 초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확장 국면 50 이상의 위치에 있거든요. 물론 이게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긴 하지만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야라는 시그널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코스피가 140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좀 진정되는 가운데 경제지표들을 통해서 아직까진 경기 침체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경제지표들을 통해서 아직은 경기 침체 시그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시그널만 나와도 증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과도하다는 또 다른 뭐 증거들이 있는지? 일단은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증시가 매크로 팩터, 펀더멘탈 환경과 연동된다라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괴리가 벌어져 있냐를 보는 그림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하늘색 선이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입니다. 보시면은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죠? 네.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리고 요 밑에 그림은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하고 수출,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경제지표들 간의 변화율인데 이것도 궤적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코스피 혼자만 마이너스 20%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어느 수준이냐? 이때보다 낮고요. 2012년보다 낮고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레벨이에요. 아, 금융위기 때보다도? 아니, 금융위기 때 이후로, 그 이후로. 네, 그때는 마이너스 50%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5, 30%까지 내려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반면에 연동이 된다라고 하는 이익 전망의 변화율과 경제지표 변화율은 어느 하나도 마이너스로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벌어져 있나. 격차가 크네요. 격차가 너무 크죠. 지금 뭐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때 같은 경우는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면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 정도의 격차가 벌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 실적, 경제지표 대비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2,400 그렇죠. 깨졌잖아요. 깨졌었죠. 아, 이 영상 내일 올라갈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제 2,400까지 깨지니까 사실은 보통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2,700부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제일 1차는 3,000 깨질 때, 좀 많이 싸진 것 같다. 네. 사도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가 2,700대부터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2,500가는, 이건 진짜 싼 거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면 되냐 했는데, 지금 2,400이 붕괴가 어쨌든 잠깐 됐잖아요. 잠깐 됐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르겠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유튜브 보고 많이 하시니까, 뭐야, 이거. 계속 그 말 듣고 담았는데, 야, 이거 바닥이 그냥 아예 열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올해 2600선대 간다. 그리고 2600선을 터치한 뒤에는 등락은 있겠지만 따라서 사서 2700 이상에서 막 따라 사는 건 아니고 2600선대에서 밀릴 때 사고 반등할 때 내비두고 밀릴 때 사고 반등할 때 내비두다가 2600이 깨지면 좀 많이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게 무삭할 정도로 좀 시장이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싸다, 저평가됐다라고 말할 근거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보면 12개월 선행 EPS라고 해서 이익 전망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익 레벨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분기별로 이렇게 레벨업 된다라는 그림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PBR 1배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라고 본다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400이 깨지진 않을 거다. 장중에는 깨지긴 했었지만 왜냐면은 보시면은 요 레벨이 3개가 모여 있어요. 선행 PER 8.7배, 선행 PBR 0.87배, 선행 PBR 0.95배. 이게 2010년 이후 마이너스 1표준 편차 수준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레벨에서 계속 지지력을 받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번 충격을 받긴 했지만 또 여기서 지지력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확정 실적.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지금 0.95배라고 한다면 굉장히 싼 구간은 맞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 2020년 3월 저점에서 2021년 6월 고점까지 상승폭의 절반 되돌린 수준이 2380이거든요. 그러면은 언더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2400을 살짝 깬다 하더라도 그 레벨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는 좀 매도 실익은 크지 않다. 오히려 반등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높은 가격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600선대 천천히 모아가셨던 분들은 어떻게든 플러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뭐 반등 기대보다는 더 내려가는 게 아닐까 그 걱정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럼 반등에 뭐 힘을 실어줄 좀 이슈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국 쪽의 변수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앞두고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나죠. 참패, 대패.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이 진짜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7월 달에 중동 간다 막 이런 난리가 나고, 기사 나오고 네, 또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실무자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에서 최근에는 국무장관이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진전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중국이 최근 들어서 괜찮아요. 중국 증시도 괜찮고 한데 무역 분쟁 당시에 부과되었던 관세가 철회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무역 분쟁 당시 관세가 철회될 경우에는 미국 CPI는 1.3%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환율, 위안화나 원화 같은 경우는 1.6% 상승, 그리고 수출은 1.6% 상승. 그러니까 그동안 증시를 막 억눌러 갖고 괴롭혀왔던 물가 부담, 외환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경기나 교육에 대한 불안감들이 당분간은 좀 진정될 수 있다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경제, 통화정책적인 노력 외에도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당시 부과되었던 관세가 철회된 이슈들이 이제 7월, 8월 가면서는 조금 더 시장에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